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현재 물가 급등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한 대로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인플레 공포가 미국 3대 지수를 폭락을 시켰었는데 대한민국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오후장 들어서 조금 이것이 만회되나 했더니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제에 이어서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3.7원 오른 1129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지금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장기채 금리를 겨우 찍어 누르고 있어요. 미국에서 끝없는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채가 소화되는 것도 결국엔 일부분 패드에서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자,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사용할 수 없더라. 왜? 이런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은 물가에 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요, 금리 인상을 둘째치고 당장 양적 완화 줄이는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까지 올라갔어요. 장기채 시장의 중심의 불안이 이 테이퍼링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국제 자본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만큼 돈을 많이 주니까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신흥국 자산 약세가 불러진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런 달러 강세 부분은요, 수입 물가 상승 요소예요. 결국에는 또한 신흥국의 물가 불안을 더욱더 확대시킨다는 부분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물가 하방 요소가 바로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원화 가치에 강한 원화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 유일한 하방 요인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준 위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판단해요. 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지표에 놀라긴 했는데 하지만 일시적이다. 왜? 수요 공급과 미스매치가 통과하면서 일시적인 것이 나타났다. 우리는 이 긴축을 정할 때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가가 아닌 고용지표를 보고 긴축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긴축 방향을 바꿀 의사가 없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미국 연준은요, 작년 코로나19의 저물가, 저유가의 기저효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경기 회복 시기에서 일시적인 기저효과로 물가가 튄다 하더라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거둬들이지 않겠다 선언한 겁니다. 한 1년 정도 2% 유지되는 걸 보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고집하면서 고용지표만 우선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자, 금일 기재부 2억 원 1차관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과 관련하여서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가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아마 한국은행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시적 인플레의 주장 두 가지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목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9% 심각한 저물가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의 물가 안정 목표치 3%에 한참 미달하는 저물가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됐고 수출 산업 중심에 호황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굉장히 낮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고용지표 때문에 그런가 보다. 고용이 부진하니까 원자재 급등도 이것을 물가 상승을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CPI 추이 보면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타나니까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2% 이하의 저물가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봐라. 실업률이 9%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4월 4% 수준의 CPI를 기록했지만 결국에는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고 다시 하락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일시적 인플레의 증거입니다. 자, 근데 쇼킹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강조드렸어요. 인플레가 한번 찾아오면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대부분 전 세계를 뒤흔드는 블랙스완급 아니면은 인플레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디플레만 무서워하는데 솔직히 인플레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지금 중국 물가 상승률 CPI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0년 1월 2월에 5%대를 기록해요. 왜 올라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2019년 말부터 왜 물가가 갑자기 급등했냐?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전염병으로 크게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돼지고기만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다른 신선식품 물가까지 같이 끌어올려 버리면서 식품 인플레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이 돼지고기가 가격 안정이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데 작년에 끝없이 치솟던 돼지고기 가격이 눈에 띄는 안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전체 CPI 지수가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2019년에 저물가였던 한국과 미국과 다른 케이스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한 과거 미국 사례를 보시면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일시적인 물가가 튀었지만 고용지표로 인해서 다시 저물가가 지속됐다는 거는요, 이게 고용과 연계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이 당시는요,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저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기부터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3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인플레를요, 금융위기로 잡은 사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한번 찾아오면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대규모 위기가 아닌 이상 해소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례로 해소된 케이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금융시장은요, 지금 통화당국의 느린 대응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큰일 났는데 지금 한가한 소리하고 앉아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이게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플레 확산의 느린 대응으로 더 큰 인플레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장기 인플레로 이어져서 더 급격한 긴축을 부를 것이고 그것이 자산시장이 패닝을 부를 것이다. 이런 우려가 확산되는 겁니다. 자, 왜 인플레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물가 폭등 조짐이 보입니다. 자, 중앙은행에서 이런 물가 폭등 조짐이 보이면은 자기네 책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양적 완화 중단하고 금리 인상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려고 하겠죠.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물가가 불안한 조짐이 보이는데 금리가 올랐다. 적금을 들어야겠다. 근데 내가 버는 수입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번 달 지출을 줄여야겠지. 그것이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이 물가 불안 조짐에 금리 인상에 나서는 이유예요. 자, 문제는 인플레를 앞두고 긴축이 늦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일단 물가 불안이 확대됐어요. 근데 중앙은행이 대응을 하지 않고 일시적 현상이라 판단하면서 이 유동성을 펑펑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물가는 더욱더 폭등하겠죠. 그럼 뒤늦게 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예상보다 심각한 물가 상승세에 금리를 올리겠다. 긴축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번 물가가 오르면서 이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되잖아요. 그럼 소비자도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사는 가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그것이 적금보다 이익일 것 같기 때문에 어설픈 금리 인상 한두 번으로 유동성이 빨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엔 추가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럼 결국엔 이렇게 패닉 바잉했다는 물가 급등이 나타난다면 더 급격한 긴축 환경으로 내몰린다는 부분, 결국엔 빠른 금리 인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자, 과거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요, 선제적 대응으로 유명했습니다. 2020년 7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리게 되거든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요, 2.7% 상승이었어요. 그 당시에 물가 안정 목표가 3% 전후였거든요. 그거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요 국가 중에서 금리를 가장 먼저 올렸네. 왜 그랬는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한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치솟는다.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대 지표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물가 오를 수 있겠다. 미리 대비를 해야겠다 해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 4.7% 급등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퇴임사에서 2020년 7월 금리 인상이 가장 힘들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를 다른 나라보다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까 앞선 이유 때문에 더 큰 수요를 부르기 전에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세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는 의문은 하반기 물가 안정 가능할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4월 금통위 이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요, 당분간 2% 내외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2.3% 찍었고, 지금 다음 달 전망치가 2.7%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소 낮아진대요.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봤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2% 내외되고 하반기에 2% 이하로 떨어지니까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하지만 지금 2분기에 2% 중후반에서 3%가 전망되고 있고, 하반기에서도 2% 중반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원자재 2차 급등에 대한 가격이 반영이 안 됐고요. 백신에 따른 서비스 물가 회복, 그리고 공공 서비스 회복에 대한 반영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를 지속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전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자, 슈퍼 비둘기 이주랑군의 총재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전 김중수 한국 총재와 전혀 다른 성향을 보유한 이 이주랑군의 총재. 자, 다음 의견을 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5월 27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입니다. 자, 왜냐면은 이때가 굉장히 특별해요. 그 전에 1월부터 4월까지 금통위에서는요, 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치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전망치였던 성장률, 물가 지표 모두 다 확인이 됐습니다. 아,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고 물가 불안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구나.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주환 총재는 거의 100% 확률로 기재부와 같은 의견을 낼 것 같아요. 일시적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 물론 금융시장에서 혹시 이주환 총재가 과거와 다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대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늦은 중앙은행의 대응이 더 큰 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금융시장이 그것을 상당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 과거에 연준 의원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안심했다면 지금 오히려 그것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부분,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